핵무장하는 데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핵무장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사드 체계와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 연동 한국의 안보에 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사드는요, 네.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MD라고 하는데 미슬 디펜스의 약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오늘날 현존하는 대공 방어 체계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기본 원리는. 근데 사드는 이게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이건 방어용 무기인데, 그리고 이 방어용 무기라는 것은 주한 미군도 방어를 하지만 결국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는 사드는 우리 국익에 이거는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는 사드의 어떤 그 위해 요소 또는 사드에 반대되는 그런 뭐 일부 정치권의 반대 논리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좀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인접국가, 이웃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철수하라고 그러면은 철수하란다고 우리가 철수해야 됩니까? 철수시켜달라고 우리가 미국 정부에 요청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드는 철저하게 방어 체계로, 그 고도의 대공 방어 체계로서 방어용 무기라는 점, 그리고 이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체계에 못지않게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를 훨씬 더 고도화해 나간다면 이 사드를 대체하고 사드를 능가하는 대공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엔드 스테이트, 최종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거기에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충분한 북한의 핵 억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핵 공유 모델과 독자 핵 모델 중 한국에 이제 더 적합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이 핵무장이나 핵무기 보유 또는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좀 제 생각은 좀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우산,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행을 약속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토식 핵 공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 제공받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 핵 우산 전략은 이제 나토식 핵 공유와는 좀 달라요. 나토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보복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핵 우산은 나토식 핵 공유와는 다르게 그 미 국회, 미 의회의 승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핵 보복이라는 것은요, 전제는 핵 공격을 이미 받았다는 전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핵 공격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한 핵 보복을 하는 건데, 미 의회, 미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뭐 이게 일주일 걸리고 보름 지나서 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미 핵 보복이라는 게 핵 공격을 받고 나서 하는 건데, 그게 뭐 며칠 뒤에 하든 일주일 뒤에 하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확고한 핵 억지를 위해서라도 이 확장 억제에 대한 핵 우산은 나토식 핵 공유에 준하도록,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미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핵 재처리 능력도 일본 수준만큼은 허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기 이전에,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토식 핵 공유. 두 번째, 네. 일본 수준만큼의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1990년대 우리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나토식 핵 공유나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능력, 그리고 어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게 일종의 좀 우리가 뭔가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핵탄두가 지금 90여 개에서 100기, 더 많게는 핵탄두 수량이 더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다양한 고도화 있는 투발 플랫폼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우리 하나도 들어주질 않으면 그럼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핵무장을 하고 핵 개발을 하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나토식 핵 공유나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어떤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그래서 양가적인 입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핵무장하는 데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핵무장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제가 양가적인 입장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비춰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양가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과 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거는 좀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가려서 좀 잘 해석해야 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 좀 협의를 좀 잘 하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북한 좀 여쭤보면 북한이 고체열로 ICBM 전력까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받고 있는 도전과 보완책은 좀 뭘까요? 2021년 9월 그해 연말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해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당시에 제가 그때 청와대 안보실에서 대북정보 업무랑 국제정세를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당시 우리 청와대, 우리 정부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을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해서 전력화했다는 것은 삼축 체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삼축 체계가 뭐죠? 킬체인과 그 다음에 그 KAMD 그리고 KMPR을 뜻합니다. 그래서 킬체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자위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자위권은 이제 이른바 선제 타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공격이 임박했거나 그 징후가 명백할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제법에서는 전쟁법에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임박했을 시 우리가 공격받기 이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한 게 킬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킬체인을 했는데 선제 타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 그러면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층 복합 체계로 고고도에서 이제 고층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중고도에서 중층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저고도에서 저층 방어를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린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요. 통상의 미사일 요격은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요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고고도로 상승하는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고고도로 수직 상승일 때는 우리가 일단 그때 요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각으로 수직 상승 이후에 다시 활용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종말 단계의 낙하 시에 이 종말 단계에 우리가 요격을 함으로써 이제 이때 그 요격 성공률을 높이고 요격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고층 방어에서 요격 시도를 했다가 일부 또 고층 방어를 뚫고 저층, 중층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미사일들을 결국은 요격을 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KAMD라고 하고 있고 KMPR은 자 우리가 킬체인도 하고 그리고 KAMD로 대공 방어 체계로 고층, 중층, 저층까지 방어를 했는데도 단 한 발이라도 우리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략 무기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무 미사일이 우리에게는 전략 미사일인데 이러한 대규모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KMPR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늘날 현존하는 사드든 아이언돔이든 우리 KAMD든 현존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걸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안보에 불안감을 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걸 우리가 북한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이 얼마만큼 고도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게 일반에게 그냥 다 공개를 하고 다 인정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축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한데 그럼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실어서 쏠 거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좀 걱정이죠, 사실은. 극초음속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하라고 하는 이제 소리의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통상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전투기의 속도가 마하 1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통상 마하 1 이상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훈련할 때 마하 1에서 그 이상 이렇게 속도를 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마하 1에서 1.5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이러한 초음속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이런 미사일들이 마하 1.5에서 마하 2 정도 속도를 내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금 말씀드린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이란이 쏜 미사일 하즈카셈은 마하 12 정도 속도를 낸다니까요. 그리고 우러 전쟁에서도 실제 이제 여러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러시아에는 치르콘 또는 지르콘이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 배치를 처음 성공한 게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뭐 우리나라도 현무도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그 치르콘이나 지르콘 그리고 그 이외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20에서 25까지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완벽하게 우리가 요격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빨라서. 네,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북한이 왜 그 한 발에 적게는 수억 원에서 10수억 원, 뭐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해상에 연이은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지 일반인 분들은 의아하실 텐데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했고요. 핵탄두를. 그러면 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만으로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 투발 능력, 핵탄두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핵 투발 시스템과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미사일 투발 능력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북한이 연이은 계속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 투발 플랫폼도 지상에서 쏘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 잠수함에서 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투발 플랫폼을 이제 늘려나가면서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쏘면 몇 초면 도착하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인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의 종류나 재원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서울공항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키면, 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F-35A나 또는 F-15K 같은 이런 전투기들은 뭐 불과 수분 내에 부산에 도달하듯이, 이러한 전투기보다 훨씬 더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수분 내에 뭐 우리 전 국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게임 체인저 같은 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외에도 후방 지역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반격 체계는 충분하나요, 그러면? 사실 뭐 이미 여러 채널에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 또 저도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뭐 장사저포, 그리고 대형 방사포, 뭐 이른바 괴물 방사포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사거리가 250km에서 많게는 300에서 400km까지도 날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된 이런 경우에는 대구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요 전략시설이라든가 이제 주요 군 수뇌부가 이제 계룡대로부터 대전, 그리고 뭐 서울 경기 지역에 다 주로 분포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 배치돼 있는 이러한 다량의 대형 방사포로부터 장사정포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죠. 근데 이게 다 갱도 진지화되어 있는 갱도에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갱도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이게 자주화되거나 견인화되어 있는 무기들을 결국은 어쨌든 갱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쏘아야 되는데, 그럼 쏠 준비를 할 때 공격 징후가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규모 뭐 그런 대형 트럭이나 또는 그런 군용 장비들이 이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지금 북한이 석유가 부족해서 원유 좀 난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격 징후를 예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공격 징후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겠지만 대응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사실 북한의 어떤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또는 핵 또는 생화학 무기 군사 분계선 인근에 이런 대규모 장사장포와 같은 이런 화력 투발 수단들 그리고 이외에도 북한의 특수전을 수행하는 이제 특수작전 부대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작 부대들에 대한 위협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우리로서는 비대칭 전력인데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상당 부분 굉장히 중대하고도 심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